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케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전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 의리죠.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ASML이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거두면서 전거래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출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망은 조호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SML이 이제 그 한 3나노 이하의 이제 리소그래피 이제 장비가 거의 세계 독점입니다. 네덜란드 기업인데 네덜란드 종종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이 좀 전에 말씀하신 슈퍼 어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 ASML이 어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식 용어는 이제 부킹했다. 그러니까 예약 실적에 대해 수주가 지금 급감을 하면서 거의 충격으로 이제 연이틀 어제 그다음 오늘도 ASML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리소그래피 장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런 반도체 전체로 봤을 때 좀 업황이 꽉 낀 게 맞다라는 이제 전망이 생기면서 어저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ASML은 이제 그 실적을 갖다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왜 다른 이제 반응을 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ASML의 이제 그 세부 실적을 보면은 AS 세부 실적이 이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이라 하면 여기서 우리나라 관계된 건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인텔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산을 갖다 만드는 이제 칩을 만드는 게 ASML인데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D램,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또 D램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분야를 나눠서 보면은 그 연산 분야는 로직 분야는 실적이 급감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평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실적이 떨어질 것은 아니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중에 어떤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ASM의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뭐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어저께 이제 실적이 어저께 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양사가 이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주가를 보면은 위에가 이제 그 분홍색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면서 그대로 쭉 갔는데 SK하이닉스는 더 충격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 쭉 보시면 1시쯤 돼 가서는 거의 이제 그 어제 그저께 종가 기준까지 만회를 했다가 결국은 뭐 내려가긴 했지만은 좀 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L의 그 메모리는 사실 별 영향이 없다. 로직이 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업황이 안 좋으면서 인텔이 여러 가지 수주 잔고를 갖다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분야가 그대로 ASML 실적에도 반영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적을 봐야 되는데 오늘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그 ASML 실적과 그다음 엔비디아가 어저께 또 그 반도체 규제가 뉴스가 그 동일하게 나오면서 그 엔비디아 실적 매출이 좀 엔비디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장중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고가에 근접하면은 차익이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 엔비디아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마무리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다시 원상복귀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떨어질 만한 상황이니까 떨어졌지 실제적인 업황이나 문제가 생겨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 이유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하고 AI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만난 모건스탠리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식 발표는 아니고 모건스탠리를 통해 나온 것인데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 차세대 칩인 블랙엘이 1년째 완판됐다. 그러면 이제 H백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쭉쭉 주가가 성장했는데 차세대 칩인 4분기부터 이제 쉥먼트, 그러니까 출하가 되고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하겠던 블랙엘조차 1년째 완판됐다는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염려도 별로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더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AI와 이제 그 반도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떨어지면 그때 기회다라고 담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거니까. 내년 여름까지는 보수를 잡으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블랙일이 완판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내년에 대한 전망도 여름을 내서 더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전망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여름이라고 하면 9개월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잡음이 생겨서 떨어질 때 담으셨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현금을 마련할 전략을 갖다가 고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조금 선호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HBM이 없으니까. HBM3를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 그 팩터 때문에 양측의 이제 주가 수익률이 뭐 한 50% 정도 차이 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 간밤에 3%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 지수를 지탱하는 반도체 종목들이죠.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TSMC 실적 발표하는데 좀 괜찮게 나오겠죠? 그렇죠. TSMC도 분기별 아니 월별 실적 내놨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이제 세부 실적을 이제 발표할 텐데 그건 이제 좋을 거라 예상을 하고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뭐 애플은 약간 꺾이긴 했지만 뭐 엔비디아는 뭐 별 일이 없으니까 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약 3주 앞으로 3주도 안 남았죠.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로 꼽혔던 신재생 관련 종목들은 반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양상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주가 등락하고 있는데 투자 전략까지 정태근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선이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자금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트럼프가 승기 잡았다가 또 해리스 넘어갔다가 다시 트럼프로 넘어가는 양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라고 하죠. 여기 트럼프 당선 확률이 58.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경합주 7개 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위스콘신 빼고는 전부 이제 트럼프 우세로 넘어간 상황들인데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270석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또 이제 우세로 넘어갔다라는 것들은 해리스 쪽에서는 또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불리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 트레이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트럼프가 정치 쟁점화를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에서 정부의 허리케인 대처에 대한 비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연방재난관리청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정책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정치 프레임을 걸게 되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넘어간 부분들인데 아마 이 분위기가 10월 달까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가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공통 수혜가 되는 섹터들 쪽으로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오, 방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안 됐을 경우에 주가 하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들인데 그에 반해서 바이오란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대선 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되는 어떤 섹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심에서는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어쨌든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뭐 LIG 넥선, 풍산, 하늘스페이스 지금 뭐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 정세가 또 방산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를 낮춘다라면은 바이오라든지 방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6년 대선 힐러리 대 트럼프 때였죠. 당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었는데 끝까지 대선 결과 추이 지켜보시면서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MSCI 지수 종목 조정을 앞두고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통상 MSCI 지수 편입은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반종민 소장님께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달 7일부터 7일에 그 정기 변경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들이 좀 나열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편입이 된다 하면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통상 이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입 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많이 따지는데 약 한 6조 원 수준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증권가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리가케바이오를 좀 편입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그 시총이 한 6조 9천억 정도로 이제 편입이 좀 유력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그 6조 6조 정도? 네, 근데 지금 6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지금 넘어선 상황에서는 주가에 뭐 하방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외에 제가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한 10% 부족하긴 하지만은 지금 방산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입 유력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리가캔바이오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의 투자처로서 지금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가능성이지 지금 확실하게 편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은 또 빠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편출 예상 유력 후보도 있는데 KT의 경우에는 지금은 지분 때문에 외국인 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포린룸이라고 하는데 3.75% 미만이면 편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KT 쪽에서 48% 정도 되다 보니까는 49%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국가 전략 산업 비슷하게 이제 통신주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LGU 플러스인가 SK텔레콤인가 그쪽에서도 2022년 8월 당시 때 좀 그 편출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T는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지금 뭐 셀트리온 그 제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편출될 기업이 KT와 셀트리온 제약들로 좀 많이 그 압축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8월에 이제 편입된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좀 실망이 나오면서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주가가 올라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올라가는 조건을 봤을 때 편입되고 올라가는 조건을 봤을 때는 결국 업황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정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방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LIG 넥스원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리가캔바이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이어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다음 달 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MSCI 정기 리뷰 그때까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 현대로템, LIG 넥스원,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이제 꼽아주셨네요. 증권가에서 다음 달 정기 리뷰에서 편입 종목보다는 편출 종목이 조금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수 편입 종목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이어서 새로운 감염병으로 제2의 팬데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업종 주가가 들썩였는데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WHO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진단키트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장비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엔 조기 진단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도들은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음 팬데믹이 아마 준비 시간도 없이 닥친다라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뭔가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진단키트 산업 쪽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르완다에서 치명률이 88%나 되는 전염병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뭐 가축과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인간 쪽으로 이런 질병이 넘어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 WHO에서 얘기한 이 이슈도 있었지만 진단키트들의 개별적인 좀 좋은 이슈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주가의 탄력도가 강해졌거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랩지노믹스가 미국 IMD 인수 소식이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클리어랩이라는 이런 검사 연구하는 그 기관을 계속적으로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한다면 FDA 승인을 받지 않고 현지에서 빠르게 또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FDA 승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승인이 바로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기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클리어랩을 통해서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이 각하가 됐는데, 요 이제 광산 개발 쪽에 대한 이 사업
부분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주총회가 만약에 됐으면 안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진행하는 방향으로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배란 테스트 앱을 또 출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각각의 이슈들까지 좀 붙여주면서 WHO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좀 더 강해진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엠폭스 뭐 그것도 있었고 네. 항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진단 키트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때도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됐습니다만 이게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또 이게 금방 끝날 것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단이 정말 펀더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엠폭스다 뭐다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슈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부분에서의 좀 급등은 나오겠지만 구조적인 펀더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연속성 있게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증권가가 부지런히 보고서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상향 조정 보고서가 많았습니다. 어제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우선 실적 모멘텀이 3분기부터 시작될 거라는 분석 속에 이마트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마트 목표 주가가 상향된 건 2개월 만인데요. 3분기 실적을 등에 업고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이 방산주를 주목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앞서서 MSCI 편입 예상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편안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가 올려잡았고요. 유한타증권은 ABL바이오의 목표가를 36,000원에서 6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하며 ABL103의 성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우선 휴젤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상인증권은 휴젤에 대해서 톡신과 필러 수출의 잠재력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가를 3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매출 1,002억 원, 영업이익은 441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3분기부터 톡신의 미국 선적을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이 톡신 수출의 증가를 기대했고요. 톡신의 미국 FDA 승인으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미양 톡신 수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ITC 승소로 향후 에스테틱에서 영업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어냈고요. 필러 매출과 화장품 매출도 수출을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있다며 그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LS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LS에 대해 3분기 전선과 중전기 부진은 일시적으로 장기 호황을 전망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LS의 3분기 매출이 7조 360억 원으로 작년보다 17%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463억 원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 2,590억 원에 부합한 수준으로 전선과 중전기 부분은 예상보다 저조하겠지만 금과 은의 가격 강세로 영업이익이 양호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선과 중전기 부진은 일시적이라며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증가세로 수요가 굳건하다고 분석했고요. 2분기에 주문이 몰렸던 여파로 비수기인 3분기에 더욱 부진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장기 호황을 전망을 기초하면 지금은 매력적인 재매수 가격이라고 판단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MSCI 지수 편입 기업으로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네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밸류업 ETF의 출시가 연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출시 연기설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태근 이사께서 짚어주시죠. 일단은 아시겠지만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 추가 리밸런싱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에서 리밸런싱을 예고를 했지만은 중요한 건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밸런싱의 어떤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칼 같은 종목인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상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조원태 회장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을까?
그 한시가 지분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쏟지 제가 볼 때는 밸류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굳이 편입을 시킨다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분이 조금 약하죠. 한지카 네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권 분쟁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밸류업에 맞는 종목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신이 클 수밖에 없고 신뢰도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인가요? 그때 당시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든다 그러면서 K타 30지수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밸류업 지수도 약간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에 상관없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배당 종목이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접근하신 것보다는 지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주 환원책에 좀 적극적이었던 그룹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금융주사들, 그리고 증권주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은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예고하고 있던 그 주주 환원책만 하게 된다라면은 배당 수익이 높을 거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KB금융, 우리금융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현대글로비스, JS코퍼레이션, 뭐 한국셀석유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비스는 또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좀 높기도 하고요. 네. 좀 고배당 주로 꼽힐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직 확정적인 뉴스는 이 밸류업 ETF 출시 관련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머니플러스를 통해서 관련 이슈 계속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게임주가 부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보다 실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 카카오 게임즈 한 3년 차트 보시면은 뭐 미끄럼 타도 됩니다. 아주 쭉 미끄러졌죠.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게임 업계를 보실 때는요, 결국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보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게임즈를 좀 살펴봤을 때는요, 크래프톤 그리고 W게임즈 외에는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제 크래프톤과 W게임즈 빼고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업황에 대한 그러니까 게임 업황에 대한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지금 그 4분기 때 신작 실적 그 지스타 2024가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 지스타 2024가 다음 달에 지금 열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좀 접근성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올해 연말에 신작을 발표하는 기업까지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래프톤과 W게임즈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신작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그 지스타 2024에서도 신작을 두 편이나 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고요. W게임즈의 경우에는 M&A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 그걸 진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가치 제고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꾸준히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W게임즈는 인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빈수가 아니라. 그렇죠. 인수를 하러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의 경우에는 넷마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스타에서 신작 두 종을 공개를 하니까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언급해주신 것처럼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작 기대감을 달구는 모멘텀으로 게임주의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공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계 사모펀드 운영사 CBC 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폴리시 컴퍼니 리미티드가 파마리서치의 지분 2천억 원을 늘렸다고 공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우진 대표께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유상증자니까 유상증자는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호불호 갈리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건 주주의 이제 주가가 이제 희석이 되니까 일단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근데 유상증자로 벌어들인 돈과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장중에 푸느냐 아니면 이제 이번 전 제3자로 이제 가져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이번에는 2천억이라는 거금을 이제 누가 가져갈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틱 캐피탈이라고 해서 사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공시에 보면은 이 회사가 어디에 소재인지 나와 있는데 몰타라고 해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고, 뭐 자본금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CVC 캐피탈에서 유럽의 굴지의 PE가 별도로 우회해서 이제 파마 리서치에 투자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파마 리서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아시겠지만 리쥬란이라 해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이제 그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갖다가 좋게 해주는 그 리쥬란이 엄청나게 호실적을 내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보고 CVC 캐피탈이 이제 2천억을 투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쥬란이 사실은 그 워렌 버핏이 그랬지만, 내가 잘하는 종목, 내가 소비를 하면서 이걸 갖다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은 그것보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업황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 하신 분들도 리쥬란이나 주위에서 잘 팔린지 보시면 파마 리서치에 이제 그 매출과 주가를 갖다가 그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를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리쥬란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리쥬란이 이제 잘 팔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보면은 상상인 증권은 우리가 30만 원, 삼성증권 23만 원 제시했는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제일 중에 YTD가 보면은 이제 엄청난 YTD를 수익을 거뒀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피부 그 뷰티 산업이 호황이긴 한데, 그 중에서 파마 리서치는 결정적인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천억이 이제 삼자 배당으로 일단 유상증자 하니까 뭐 지분 좀 넘겨주겠습니다만 2천억 원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다 쓴답니까? 그걸 갖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리쥬란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파마 리서치의 또 다른 이제 업황 동력으로 이제 균주 그 톡신으로 가겠다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우리 화창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TSMC에 따른 변동성을 오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야간 선물 자체도 플러스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에서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와 하나 정밀기계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전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진짜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하나 정밀기계가 홈페이지에서는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또 기자 라인으로 또 이제 얘기가 도는 걸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뭐 정보원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따른 좀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모건 스탠리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앞에서 얘기해 주신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런 ETF 변동성이 나오면 금융주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 리포트도 은행과 증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SMR 쪽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슈로 인해서 뉴스케일 파워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카메코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SMR 인증을 받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원전주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